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해도 되는 걸까요? 야, 너희 집 시장에서 장사하지? 거기서 파는 오뎅 국물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쟤네 엄마 완전 할머니 같아. 얼굴도 손도 쭈글쭈글하고 징그러워.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돌아다녀. 어린 시절 나의 가슴에 비수를 꽂던 그 목소리를 다시 마주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엄마, 근데 진짜 그 아줌마랑 동창이야? 왜 아는 척을 안 해? 거지같이 살았던 게 자기도 부끄러운가 보지? 그래봤자 촌뜨기면서 우아한 사모님인 척 하는 거 아주 웃기지도 않아. 매일 밤 12시 세월의 창가에 앉아 조용히 꺼내보는 마음속 이야기들 좋아요와 무료 구독, 알림 설정으로 그 조용한 위로에 함께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든을 바라보는 남편과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6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려 저희 집에 일어났던 믿기 힘든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합니다. 부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또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라며 담담하게 전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먼저 우리 아들 자랑을 좀 하자면 올해 33이 되었고 공부도 잘해서 박사 하겠다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얼굴도 잘생겨서 여기저기서 중매해달라는 소리도 종종 듣고 회사에서도 꽤 인정받는 아이입니다. 학창시절부터 바르게만 살아온 아이여서 키울 때 힘든 것도 정말 없었어요. 그런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연애한지도 몰랐던 여자친구를 결혼하고 싶다며 데리고 온 겁니다. 놀랐지만 아들의 당당한 눈빛에 이제 나도 어미 노릇 끝났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처음 봤을 때 그 아이는 참 얌전하고 공손했습니다. 말투도 단정했고 옷차림도 너무 화려하지 않아 호감이 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들보다 몇 살 어려 보였지만 말할 때는 또박또박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게 요즘 아이치곤 참 바르다 싶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 하면서 저희 부모님 도우며 살았어요. 형편이 좀 안 좋다 보니 솔직히 결혼을 하더라도 일을 하면서 계속 부모님 챙기면서 살고 싶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가장 노릇을 해왔다고 결혼을 하더라도 계속 일하고 부모님께 지원도 해드리고 싶다고 솔직히 말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돈이야 뭐 있다 없다 하는 거고 다행히 부족한 점은 저희 쪽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사람만 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래, 이 정도면 괜찮겠다 생각하며 안심하려는 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인사를 온 날 이후로 저는 부담 갖지 않도록 신혼집이며 혼수며 제가 하나하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형편이 안 좋아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아이들은 힘든 거 없이 편하게 시작했으면 하는 마음이었어요. 어머님,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를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예비 며느리의 다정한 한마디가 어찌나 깊게 다가오던지 딸이 없는 저는 딸 같기도 자매 같기도 한 이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순식간에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생각보다 떨리는 일이더군요. 저와 남편은 긴장한 표정으로 시연이의 부모님을 기다렸습니다. 저렇게 단단한 아이를 키워낸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한 마음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녀의 어머니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제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던 시기를 만든 장본인이었습니다. 졸업생 언니에게 물려입은 교복과 마른 몸, 그때 저는 가릴 수 없는 가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가난이 아무리 싫어도 어린 나이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그저 밤낮 없이 공부하는 것 밖에는 아무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빵 하나 사 먹어본 추억 없는 그저 쓸쓸한 기억이네요. 그때 저를 가장 아프게 했던 친구는 학교에서 제일 부유한 집안의 고명딸이었던 미숙이입니다. 무용을 배우던 그 아이는 늘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지요. 미숙이는 항상 낡고 해진 제 교복을 비웃는다거나 저에게 냄새가 난다며 반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화가 나던 건 저희 부모님을 욕하던 순간들입니다. 야, 너희 집 시장에서 장사하지? 거기서 파는 오뎅 국물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수업이 끝나면 친구들 앞에서 서슴없이 하던 아이였습니다. 야, 쟤네 엄마 완전 할머니 같아. 얼굴도 손도 쭈글쭈글하고 징그러워.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돌아다녀. 항상 우리 남매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셨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누구보다 존경하는 내 부모님이 무시당하는 상황에 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가난한 학생들에게는 선생님들도 참 차가우셨어요. 반에서 제 서열은 최하위였고 그저 묵묵히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상처받았던 게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문득문득 불쌍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도 나고 열심히 잘 살아낸 내가 대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건 다 잊어도 내 부모를 욕보였던 그 친구에 대한 마음은 잊혀지지 않더군요. 부러운 마음 그리고 분노. 저에겐 그 아이는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친구 아니 이제는 며느리 어머니가 제 눈앞에 앉아 싱긋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데 저는 도무지 그 웃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도 지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지만 저는 그날의 조롱과 모멸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상견례 내내 저는 조용히 있었습니다. 며느리 될 아이는 밝은 얼굴로 우리 가족과 어울리려 애썼고 아들은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해했지요. 하지만 저의 마음속에서는 그 어머니가 딸에게 똑 닮았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가 될 아이가 저희 집에 따로 인사를 오겠다고 했습니다. 단둘이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더군요. 차를 준비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기회다. 이 아이와 진짜 대화를 나눠보자. 그 아이는 차를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부족하지만 제 역시 정말 사랑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말은 참 고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뭔가 부자연스러운 따뜻함이라고 할까요? 저도 모르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근데 너희 어머니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어? 순간 그녀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더니 금세 웃으며 얘기하더군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랑 사이가 좀 멀어서요. 사이가 멀다니? 상견례에서 그렇게 사이좋은 척 하더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미숙이를 알아본 것처럼 미숙이도 저를 알아본 걸까요? 상견례 때보다 며느리와의 잠깐의 대화가 더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은지 다시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개인적인 상처를 아이들에게까지 연관지를 필요는 없다 싶으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싶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더는 안 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너무 좋아하는 모습에 차마 제 속마음을 말할 수 없었고 저는 그래 다 지난 일이야. 나만 참으면 된다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가서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피곤할 것 같아서 며느리에게 마사지샵 회원권을 끊어주었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직원들을 무시하고 오만방자하게 굴었더군요. 평소에 제가 다니는 샵이 아니어서 제 귀에까지 얘기가 들어올 줄 몰랐던 걸까요? 저와 쇼핑을 하거나 같이 마사지를 받으러 갈 때에도 항상 조신하게 행동하던 아이인데 결혼 준비로 정신없고 지칠 법도 해서 저는 며느리에게 조용히 마사지샵 회원권을 선물했습니다. 예민해질 땐 몸부터 풀어야 해. 마사지라도 받으면서 좀 쉬어. 며느리는 고맙다며 웃었고 저는 괜스레 흐뭇했죠. 그 샵은 제가 평소 다니던 곳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샵에 오래 다닌 직원이 독립해서 새로 차린 곳이었지요. 정식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깔끔하고 조용한 곳이었고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굳이 저희 사이를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속으로는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 후 이제 샵 원장이 된 미정 씨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 톤이 묘하게 달랐어요. 사모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며느리 될 아가씨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왜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웬만하면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이 아가씨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미정 씨는 제가 상상도 못한 이야기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처음엔 그냥 조금 예민한 손님인가 싶었어요. 근데 두 번째 왔을 때부터 직원한테 노골적으로 반말하면서 짜증을 막 내더라고요. 손이 왜 이렇게 느려요? 아, 진짜 시간 아까워. 3개 하랬잖아요. 센스 없어요? 여기 위생관리 제대로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막 손가락질도 하고 직원을 아주 잡더라고요. 순간 핏기가 쫙 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애가 그렇게 행동했다고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대물었고 미정 씨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함께 있을 때는 그렇게 얌전하고 다정하게 굴더니 보지 않는 곳에선 전혀 다른 얼굴이었단 말이죠. 어머님 다음엔 같이 오실래요? 그녀가 그렇게 웃으며 제 팔짱을 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웃음 너머로 숨겨져 있던 얼굴이 이제야 똑똑히 보이는 듯 했습니다. 조신한 척, 얌전한 척 하던 아이가 결국은 남을 깔보며 우월감에 취해 있던 모습. 누굴 닮아서 저렇게 사람을 대하나 싶었는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 10대 시절 해진 교복 입은 저를 비웃고 부모님을 조롱하던 그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가난한 게 그렇게 자랑이야. 나는 무용 배우러 다니느라 바빠. 내 엄마는 시장에서 파는 사람이잖아. 불쌍해 우리 엄마는 영화배우처럼 엄청 고우셔. 그 시절 들으면서도 씹어 삼켜야 했던 모욕들이 며느리의 행동에서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 말이 이토록 정확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은 덜덜 떨렸고 뱃속에서 천천히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었죠. 그 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준 선물을 받고 어떤 식으로 사람을 무시했는지 너무도 선명히 그려졌습니다. 미정 씨는 끝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모님 오래 뵈면서 감사한 일도 많았고 제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워낙 정도 많고 이해심 많은 분인 건 알지만 이분은 정말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실례를 무릅쓰고 연락드렸어요. 조심하셨으면 해요. 그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멍하니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실망, 분노, 충격 그리고 서글픔. 며느리의 그 행동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사람의 날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사람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까지 그 이야기가 들어올 거라 상상조차 못했다는 그 아이의 안일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미정 씨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또 이런 행동을 한다면 연락 한 번만 주시겠어요? 미정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제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그분 어머니랑 함께 오셨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리고 이어진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엄마, 여기가 그 아줌마가 회원권 끊어준 곳이야. 자기는 청담동에 있는 겁나 비싼 데 다니면서 겨우 여기 끊어줬더라. 옛날에 엄청 가난했다더니 이런 데서 티가 나요. 돈을 써도 제대로 좀 쓰지 이게 뭐야. 걘 옛날부터 그랬어. 내가 말했잖아. 교복도 다 해진 거 입고 다니면서 공부 좀 한다고 유세 떨고. 어쩌다 교수 남편 만나서 팔자 폈는진 몰라도 촌티는 그대로지. 샵 원장인 미정 씨에게 말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딸에게도 다 얘기했나 보더군요. 심지어 제 과거를 들춰내며 조롱하고 있었고 그 아이는 그런 말을 듣고 함께 웃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시는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과 아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속상해.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더라도 사람 무시당할 이유는 없잖아. 그 아이 내 앞에선 착한 척 다 하더니 결국 날 그렇게 흉보고 있었어. 자기 엄마랑 둘이서 날 우습게 보더라고. 제 말에 남편은 말없이 눈을 질끈 감더니 손을 불끈 쥐었습니다. 뭐라고? 그 집안에서 당신을 그렇게 얘기했다고? 응, 내가 교복 하나 살 돈이 없어서. 졸업하는 언니걸 물려 입었던 그 모습이 우스웠다더라고. 지금 내가 자기 모르는 척 하는 것도 내가 내 과거가 창피해서 가만히 있는 거라고 하더라. 그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더군요.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느꼈겠지요. 남편은 제 말을 다 듣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결혼 무르자 난 절대 그런 사람 우리 며느리로 못 받아들여. 너도 알잖아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마음으로 받아주셨는지. 그분들은 당신이 가난하든 말든 그 인성과 진심을 보고 아들 며느리 삼으신 거여. 나도 그 마음 배워서
우리 며느리 볼 때는 오직 사람만 보려고 했고, 그날 밤 우리 셋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결국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우리 아들 마음이 정말 여린 아이예요. 저도 본인이 사랑하는 그 아이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괴로워하더군요. 며칠 뒤 아들은 그 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우리 잠깐 시간을 갖자.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그날 저녁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불쑥 찾아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자꾸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그러세요? 저 어머님이 가난했던 거 다 알아요.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며 저를 몰아붙이던 그 아이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말했어요. 너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니? 오빠가 하루아침에 왜 생각해보자고 했겠어요.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제가 만만해 보이세요? 그 순간 안방문이 열리고 남편과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 말이 다 들렸다는 걸 깨달은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지요. 남편은 화가 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게 내 본심이냐?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 엄마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그 아이는 울며 불며 변명하려 했지만 그날 우리 가족은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아이와 그 아이 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정은아, 나야 미숙이. 너 내가 왜 전화했는지 알지? 저는 처음에 사과라도 하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과거에 얽매여 살고 있니?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래? 하루아침에 네 아들이 우리 애한테 시간을 좀 갖자고 했다더라. 그게 뭐겠니? 너밖에 이유가 더 있어? 너는 왜 좋다는 애들 갈라놓으려고 그러니? 너 설마 아직도 나한테 열등감 있니? 배려심 없이 차갑게 내뱉는 말들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가슴에서 뜨거운 게 올라오더군요. 저도 모르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 나 예전에 가난했어. 찢어지게 가난해서 공부밖에 할 게 없었고. 어머니 아버지 힘들게 일하시는 모습에 매일 혼자 울면서 버텼어. 그땐 네가 부럽고 미웠지.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 사는 집 고명딸인 네가. 근데 너 주제 파악 다시 해라. 네 꼴을 보면 내가 지금 너를 부러워하게 생겼니? 너 우리 어머니 보고 했던 말 기억나? 쭈글쭈글 할머니 같다고 했었지? 지금 네가 딱 그래. 어떻게는 가려보려고 해도 가난이 티가 난다고 네 모습에서. 그리고 하나 더 말해줄까? 네 딸이 얘기하더라. 자기는 부모님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셔서 결혼하고도 일해야 한다고. 내가 뭐 하나 사주면 자기는 엄마 아빠한테 이런 거 받아본 적 없다고 너무 감사하대. 예정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상황 파악, 주제 파악 좀 하고 살아. 언제까지 학창시절 추억에 젖어 있을 거니? 자기 딸 등골 뽑아먹으면서 살아가는 거 지금 그게 진짜 거지처럼 사는 거야. 앞으로 딸 등골은 더 뽑아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집엔 절대 빨대 꽂을 생각하지 마. 그리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숨소리, 말끝 흐리던 그 뻔한 태도까지도 이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켠이 싸늘해지면서도 어쩐지 이상하게 후련하더군요. 그동안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감정의 먼지가 한 번에 쓸려나간 기분이었달까요? 물론 이 일 하나로 모든 상처가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여전히 머릿속에선 그날의 말들이 맴돌고 때로는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스스로 되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아프더라도 선을 그어야 하는 법이다. 그 아이와 그 가족은 제가 지켜온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보고 살아가려 했던 저의 바람을 가볍게 짓밟았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천천히 제자리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다독이며 옆을 지켜주고 아들도 조금씩 침묵을 거두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저는 저 스스로를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 시절에 저는 누구보다도 당당했고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의 저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 아이는 제 곁을 떠났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가족, 그리고 힘들었던 시간을 견디며 다져온 제 자존심과 인생. 지금도 밤이 깊어지면 문득 그날의 일들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나는 나답게 살았다고. 가진 게 없을 때도 사람의 마음만은 소중히 지켰다고. 혹시라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시선 앞에서 마음이 주눅 들어 있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 누구도 당신의 가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저처럼요. 혹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나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의견을 함께 나누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